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규제 강화하는 게 이제 기존 업자들한테 좀 혹시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경쟁이 오히려 좀 저해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제재를 하는데 이제 좀 우리가 유추해서 확장해서 이렇게 너무 나가지 않고 법대로 좀 하는 게 좋겠다. 또 보상 이것도 굉장히 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너무 속도만 중시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사실은 이거 저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금융 사고라는 게 결국은 개인이 뭘 이렇게 속이려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조직 자체가 이제 실적을 너무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과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나 뭐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을 이렇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법인이 이런 뭔가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아마 국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따 또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그 마이크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동원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발표자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요. 다만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뭐 법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청약 철회권이라든지 입업계약 해지권, 금융상품 판매 제한 명령권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만큼 또 금융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정립 방안도 차제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적용금융기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법 자체는 현재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나 지역농협 또 수협, 산림조합 또 대부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금융기관들도 우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혹시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금융기관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발표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입업계약 해지권 도입에 따른 제언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입업계약 해지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새로운 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게 입업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법원에 의한 소송 해결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 금융분쟁 사건은 법원에 의한 소송 해결 방법은 시간이나 기타 비용 면에서 효율적 방법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은 금융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제가 한 제안을 드리면 일단 각 금융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어떤 이 입법계약 해지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이 위원회가 입법계약 해당 여부를 결정을 하게 하고 이 결정에 소비자나 금융기관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 금융부정 조정 절차를 거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거 어떤가, 그런 걸 혹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 금융업협회, 뭐 은행연합회라든지 금융투자협회에 어떤 독립적인 입법계약 해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발표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분쟁 조정 기구의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영국이나 호주 등의 이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분쟁 조정 기구는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의 내의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물론 이제 분쟁 조정 업무가 많이 강화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금융감독기관에 있다는 점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인해서 그만큼 소비자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 금융분쟁 조정기구의 개편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분쟁 조정기구를 금융감독기관 산하에 두어서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편 전이라도 현재 금융감독원에 두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이 위원장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서 임명하는 것 대신에 외부 전문가로 선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부원장보다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금융교육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원의 설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큰 의미는 이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스럽고요. 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융교육을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다 이 금융교육의 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금융교육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을 해서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이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공공기관에서 이 금융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감독기관이 굳이 이런 금융교육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별도의 금융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차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으로 나눠지는 이 위원적 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 협조를 해야 되는데 두 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상호 충돌하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루빨리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만 수행을 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수행하는 소위 고전적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금융감독기구 체제로 빨리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토론문에는 없는 건데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설명하시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린 거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제가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결국 들으신 것처럼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설명 의무가 금융회사를 면피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냐 이런. 그러면서 결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가서 이렇게 서명을 하면 결국은 설명을 잘 들었다 이런 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게 이제 면피 수단으로 쓰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 원칙 중심의 규제, 그러니까 Principle Based Regulation 체제로 가면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금융회사가 아무리 서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설명회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Principle Based Regulation 체제로 가는 경우는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Principle Based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결국은 법의 추상적인 규정을 해놓고 그 판단을 각각 사안마다 이 감독기관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규칙 중심의 규제, Rule Based Regulation 하에서는 이렇게 서명이 된 이 서류 자체만으로도 일단 금융기관의 설명임을 다했다는 이 서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만약에 그런 상황 설명을 다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체 때문에 이제 이 제재를 못 하는 건데 만약에 감독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제재를 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감사원의 정책 감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이제 나중에 감독원이 들어와서 이제 보는 거죠. 내가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 근데 규정에 따르면 이거 분명히 다 서류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다 했는데 제재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감독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감독원이 사실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우리 발표자께서 제기한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이 감독 규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큰 사항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감사원의 정책 감사는 사실 감사원법에도 없는 거고요.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동원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아까 최승훈 변호사님도 이제 사모펀드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또 고 교수님께서도 적용 금융기관이 좀 신협이나 이런 금융 취약계층 이용하는 기관들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셔서 종합적으로 적용 금융기관에 대한 말씀들이 좀 토론에 나온 것 같고요. 또 금융분쟁조정기구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특히 이제 그 금융분쟁조정위원장은 이제 민간에서 좀 민간 전문가로 해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금융교육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실화하기 위해서 금융교육원도 설립해야 된다. 또 좀 감독기관이 독립성,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과제에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를 보면 86년에 이제 약관규제법이 필두가 되고 90년대에는 이제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조물 책임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와 같이 시대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앞으로의 시행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설명 의무의 대상 중에
당사자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수수료 등도 설명 의무에 포함시켰다는 점. 이거는 이제 이 외국의 사례에서 중요한 정보 중에 이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상응해서 보면 중요한 변화라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명 책임 전환도 결국은 이 금융 소비자와 회사 간의 싸움은 증명 싸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보완이 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금융에서 정보 접근권도 이제 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행령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금융 상품의 범위와 관련해서 적용 대상을 이제 예시적 열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신종 상품과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이 없도록 그 포함 여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와 판매 채널을 재분류했는데 특히 이제 자문과 이 중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의 개념이 이제 가치 취득 처분 결정에 관한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보험 설계사의 활동이 판매 중개를 넘어서 자문에도 해당될 여지가 이 조항 자체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양 영역이 겹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매와 자문의 겸용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입니다. 국제적인 추세가 강한 법률로 하기보다는 소프트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일정한 모범 기준을 제시하면서 apply or explain 룰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금융 소비자 보호의 모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35조에 이르는 내용으로 이제 모범 기준을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영해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에는 초기임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내용을 모범 기준에 담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경성법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로를 활용하는 것도 특히 이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상품 숙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그걸 구체화할 때 가능하다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우리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에서 일정 부분 활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구체화를 할 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이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화위법이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 제정이 완결이 아니고 언제든지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행사 요건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 환매자의 환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 이건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건을 정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을 개정할 때 이런 최소한의 요건은 법 자체에 규정하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판매 제한 명령제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기준 유사 제도를 참조해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 판매업자 등의 유형 등이 다른 법에 비해서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유사 제도를 형식적으로 참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이 됐고 또 앞에 발표자님 이명순 국장님께서 이 국가가 하는 것이
너무 그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실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또 고동원 교수님께서 금융교육원까지 아예 차제에 설립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계신데, 이 금융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은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역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논의 사항인데요. 금융 분쟁 조정과 소송 제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는 소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헌법에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 금융회사도 공문이기 때문에 그 점과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소제기를 이제 무분별하게 금융회사들 소를 제기하면 소비자들은 당황하고 겁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소제기를 자제해야 된다는 점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자동차 보험 구상금 조정 결정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재소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이제 이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려라는 취지인데, 아까 김은경 이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편변적으로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 원 그저 기준을 일괄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2천만 원까지는 이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되 500만 원 정도까지는 편면적 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 금융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500만 원 정도까지는 아예 결정에 따르고 소제기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이분화해서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중요한 이 집단 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소비자 기본법의 단체 소송 같은 경우는 그냥 행위 중지만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싸움에 있어서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득의 일부를 손해로 추정하는 제도 등 손해배상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앞으로의 입법 개선을 위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 자체에 대한 홍보입니다. 새로운 법이고 또 중요하고 국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의 중요한 내용을 대공연 홍보를 관계기관과 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